안녕하세요. 영화나의 책라디오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모두들 잘 지내셨죠? 오늘은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영화나의 책라디오 구독자가 드디어 2,000명이 됐습니다. 지난 7월 5일에 딱 2,000명이 됐거든요. 그날 커뮤니티 소식에 인증샷을 올릴까 하다가 그래도 이렇게 영상에서 정식으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100만 유튜버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누군가가 보기에는 정말 작은 숫자일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너무 의미 있는 숫자거든요. 유튜브에서 가장 인기가 없다는 책 아이템으로 거기에다 영상이 아닌 목소리로만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데 무려 2,000명이 넘는 분들이 와주셨다는 거. 그리고 수많은 낭독 북튜브 중에 제 채널을 선택해 주셨다는 거. 저는 이건 진짜 보통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포기하지 않고 조금 느리더라도 꾸준히 여전히 하고 있는 제 자신도 좀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 함께 해주신 모든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소소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영화나의 책라디오에서 소개했던 책들 중에 몇 권을 골라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무료 나눔을 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무료 나눔할 책 리스트를 포함한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아래 더보기 내용 그리고 게시물에 따로 올려뒀으니까요. 내용 보시고 이벤트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화나의 책라디오 오늘은 76번째 책을 소개해드리는 날인데요. 오늘의 책은 행복 강박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하버드 대학의 인기 유명 강의로 꼽히는 행복 수업 내용을 다룬 무엇을 사랑하고 어떻게 행복할 것인가 라는 책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서 사실 책 제목만 처음 딱 봤을 때는 좀 뜨끔했거든요.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고 또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을 나름대로 찾으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게 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 행복이라는 긍정적인 좋은 단어에 강박이라는 단어를 붙인 걸 보니까 뭔가 행복이랑 어울리지 않는 단어 같기도 하고 행복 추구조차도 강박일 수 있다는 건가 라는 의문이 들면서 과연 이 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저자는 영국의 대표적인 저널리스트로 뭐든지 직접 발로 뛰며 취재하면서 외면하고 싶은 주제들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불편한 진실 수집가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불편한 진실 수집가라는 저자 소개에서 좀 감이 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모든 매체가 행복을 찾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 시대에 작가는 그 당연함에 의문을 가졌고 이 책을 썼구나. 보통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에 의문을 가지고 반론을 제기하면 사람들은 일단 불편하다고 느끼니까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지점이 책 내용을 흥미롭게 전개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저자는 만약 책이나 영상 하나로 행복해질 수 있다면 왜 아직도 그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가? 그래서 그 책과 영상을 본 사람들은 과연 행복해졌는가? 라는 의문을 던지면서 예전 사상가와 철학자들의 논리와 연구들을 찾아 분석하고 작가, 연구자, 학자, 교수 등 다양한 전문가와 인터뷰를 하면서 거기에 다양한 사례들까지 더해 종합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유명한 자기계발서들의 내용처럼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과연 긍정만이 정답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책의 내용은 시작되는데요. 행복과 긍정적인 생각에 집착하면 오히려 행복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면서
우리가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즉 위험, 실패, 불안, 죽음 등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진정한 행복에 가까워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들과 연구들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제시를 하는데요. 스토아 철학, 모리타 요법, 불교 철학 등 다양한 철학과 사상들을 예로 들고 있어서 철학책을 읽는 듯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책 제목만 봤을 때는 행복에 집착하는 모습 자체를 비판하는 그런 좀 시니컬한 책이 아닐까 생각을 했었는데 책을 다 읽고 나니까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무엇을 사랑하고 어떻게 행복할 것인가 책과 제목이 풍기는 뉘앙스만 정반대일 뿐이지 하고자 하는 이야기와 주제는 서로 통하더라고요. 나를 둘러싼 환경과 인생은 끊임없이 변한다. 그러니 불안함이 싫다는 이유로 변화를 거부하면 안 된다. 부정적이라고 여기는 것들조차 인생의 한 부분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목표만을 향해 달려가지 말고 현재의 삶에 충실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저자가 이 책을 통해 하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책 주제들이 뭔가 어디서 좀 들어본 말 같지 않나요? 다양한 동서양의 철학 이론이나 이 고전 심리학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보면 일맥상통하는 같은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다양한 책들을 읽으면서 이래서 진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통한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실 번역된 책이라 주어가 길거나 문장 자체가 너무 길어서 읽기 힘든 부분도 좀 있고요. 저자가 사례로 든 종교학이나 철학 내용들 중에서 이해가 어려운 부분도 약간 있다는 게 아쉬움으로 남긴 하지만 그래도 행복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아주 흥미롭고 신선한 책이었습니다. 책 내용 자체가 좀 많은 편이라 제가 일부 챕터는 부분 발췌해서 이번에는 낭독을 했는데요.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현대인들의 목표지향적 행복 추구에 대해서 지적하는 도입부, 이 책의 중심 주제를 관통하는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스토아 철학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인간이 어쩌면 가장 두려워하는 것, 불안정을 수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세 파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우리는 행복에 집착하는 문명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그 목표를 달성하는 일에는 꽤 서툰 것 같다. 행복의 과학이 발견한 내용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은 현대의 삶이 낳은 무수한 혜택이 우리의 집단적 분위기에 활력을 주는 데는 별 효과가 없다는 점이다. 경제가 성장한다고 해서 반드시 사회가 더 행복해지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 그 난감한 진실의 정체다. 개인의 수입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늘어난다고 해서 더 행복한 건 아닌 것처럼 말이다. 몇몇 연구에 따르면 높은 교육 수준 역시 더 행복하기 위한 조건이 아니다. 소비재의 선택폭이 넓거나 집이 크고 고급스럽다고 더 행복해지지도 않는다. 오히려 이 경우에는 우울함을 느낄 공간만 더 넓어질 뿐이다. 현대의 행복 추구에서 거의 정점에 자리한 자기계발서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것은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 분명히 말하건대 그런 책이 큰 도움을 주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을 여러 연구 결과가 밝히고 있다. 자기계발서 출판업자들 사이에 18개월 법칙이라는 말이 떠도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어떤 자기계발서든 한 권이라도 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이전 18개월 사이에 자기계발서를 산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다. 그렇다면 이전에 구입한 책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한 게 분명하다. 냉철하고 공정한 시각으로 자기계발서 진열대를 바라보면 그건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다.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책 한 권 분량으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이러한 책을 갈망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그런데 마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듯한 표지글에 이끌려 그 내용을 들여다봐도 대체로 거기 담긴 메시지는 지극히 평범하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본질적인 이야기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판단해 그 일을 하라는 것이다.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로는 독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사람이 아닌 호감을 주는 사람이 되고 타인의 이름을 많이 불러주라고 조언한다. 지난 몇 년간 가장 크게 성공한 경영지침서 펄떡이는 물고기처럼은 직장에서 행복과 생산성 높이기를 목표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 작은 물고기 장난감을 나눠주라고 제안한다.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메시지가 그보다 더 구체적일 경우에는 자기개발 분야의 권위자들도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주장을 내놓는 경향이 있다. 가령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분노를 제거해주지는 못하고 자기 목표를 시각적으로 그려본다고 해서 그 목표를 이룰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 같지도 않다. 비교적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국가별 행복도 조사를 보면 가장 행복한 나라는 자기계발서가 가장 많이 팔리는 나라도 전문적인 심리치료사가 널리 활동하는 나라도 아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든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다. 행복 산업이 번창한다고 해서 국민이 무조건 행복해지는 건 아니다. 오히려 그 때문에 문제가 더 악화한다는 우려도 터무니없지는 않다. 오늘날 사람들이 쓰는 행복 추구 전략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은 행복이 안고 있는 이런 문제에서 아주 사소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보다 먼저 행복을 추구한다는 개념 자체에 결함이 있음을 의심해 봐야 하는 건 아닐까. 도대체 누가 행복을 목표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한 걸까? 어느 종교든 적어도 현세에 관한 한 드러내놓고 행복을 강조한 적이 없다. 철학자들 역시 행복에 대해 각자 다른 견해를 내놓았다. 또한 어느 진화심리학자에게 물어봐도 우리가 번식의 의지를 잃어버릴 만큼 무기력하거나 비참해지지만 않는다면 진화는 우리가 행복하든 말든 별 관심이 없다고 말해줄 것이다. 일단 행복을 가치 있는 목표라고 치더라도 더 지독한 함정이 기다린다. 어쩐지 행복에는 그걸 목표로 삼으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는 내재적 속성이라도 있는 것 같다.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은 행복하냐고 자문하기 시작하는 순간 행복은 끝난다고 말했다.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행복은 똑바로 응시할 수 없고 곁눈질로 흘끔 엿보기만 해야 하는 대상인 듯하다. 우리는 현재 행복하다고 의식하기보다 과거에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리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행복을 도저히 말로 정의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도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든다. 만약 행복을 정의한다면 지구상의 인구만큼 다양한 정의를 얻게 되지 않을까. 이 모든 걸 감안할 때 혹시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그 답을 찾는 걸 단념하고 차라리 더 생산적인 다른 일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관점을 바꿔서 아무 효과도 없는 해결책을 헛되이 따라하거나 포기하는 것 말고 제3의 가능성은 없는 것일까. 저널리스트로서 여러 해 동안 심리학 분야와 관련된 글을 써온 나는 문득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치에 닿는 개념을 제시해온 모든 심리학자와 철학자, 심지어 자기개발계의 일부 권위자까지 하나로 묶는 뭔가가 있을 듯했다. 각자 방식은 다르지만 그들이 도달한 뜻밖의 결론은 행복하고자 애쓰는 것 자체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주범인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불안정과 불확실함, 혹은 실패 같은 부정적 요소를 모조리 제거하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자신감 상실, 두려움, 불안감, 슬픔을 안겨준다는 얘기다. 그런데 그들은 그 결론을 암울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이 하나의 대안적 접근법, 즉 행복에 이르는 부정적 경로를 가르쳐 준다고 주장한다. 그 접근법을 따르자면 우리 대다수가 평생 피하려 애써온 것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른 태도를 취해야 한다. 예를 들면 불확실성 즐기기, 불안정 포용하기, 긍정적 사고방식이 아닌 실패에 익숙해지기, 심지어 죽음에 가치 두기 등이 있다. 한마디로 그들은 정말로 행복하려면 부정적인 감정도 기꺼이 경험해야 한다고 말한다. 최소한 그 감정들로부터 너무 강박적으로 달아나려 애쓰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러나 이 주장들은 우리가 행복해지겠다고 동원하는 여러 방법뿐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진정한 의미까지 의문시하기 때문에 어리둥절해질 수밖에 없다. 이 주장들은 실제로 언론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라는 조언에 비해 덜 다뤄진다. 그러나 이 관점은 놀라울 정도로 길고 중요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상황이 나빠질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라고 강조하는 시각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 스토아 철학자들의 글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불교의 핵심에도 진정한 평화는 불안을 고스란히 감싸 안는 것, 즉 우리가 서 있는 토대는 견고하지 않으며 결코 견고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에 있다는 사상이 깊게 깔려 있다. 언제나 죽음을 염두에 둠으로써 오히려 생기를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하는 중세의 메멘토 모리 전통에서도 그러한 관점이 토대를 이룬다. 에크하르트 톨레를 비롯한 뉴에이지 저술가들과 긍정적 사고가 문제를 야기한다는 주류 인지심리학의 최근 연구 성과를 연결하는 것도 그 관점이다. 마음 챙김 명상으로 큰 도움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은 이유. 일부 경영사상가가 목표 설정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불확실함을 포용하라고 기업에 충고하는 이유. 또 최근 몇몇 심리학자가 비관주의자가 낙관주의 못지않게 건강하고 생산적일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 이유를 설명하는데도 행복에 대한 부정적 접근법이 도움이 된다. 스토아 철학의 가르침은 초창기부터 근본적으로 이성을 중요시했다. 자연이 특별히 인간에게만 이성적 사고 능력을 부여했고 인간에게 걸맞는 고결한 삶이란 이성과 합치하는 삶이라는 주장이었다. 로마의 스토아 철학자들은 여기에 심리적 측면을 덧붙였다. 이성에 합치하도록 고결하게 살면 내적 평온을 얻는다고 주장한 것이다. 스토아 철학 연구가인 윌리엄 어비는 내적 평온이란 슬픔과 분노, 불안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없고 기쁨 같은 긍정적인 감정이 존재하는 마음 상태라고 썼다. 바로 여기에 스토아 철학과 현대 낙관주의 숭배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긍정 주창자들이 쓰는 행복이라는 단어는 대개 들뜨기 쉬운 쾌활함을 의미하지만 스토아 철학자들이 주장한 이상적인 마음 상태는 평온이다. 평온은 기를 쓰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처한 환경을 담담하고 무심하게 받아들일 때 생긴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부정적인 감정 및 경험을 지향하는 것, 즉 회피하지 않고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평온을 성취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부정성을 통해 행복에 다가가고자 하는 스토아 철학자들의 접근법은 노먼 빈센트 필이 지지할 만한 종류의 통찰에서 나온다. 바로 우리가 유쾌한가 침울한가는 우리의 판단에 달려있다는 생각이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 중 다수가 특정한 사람이나 상황, 사건이 우리를 슬프고 불안하고 분노하게 만든다는 착각 속에서 살아간다고 지적한다. 쉴 새 없이 짓거리는 옆자리 동료 때문에 짜증이 날 경우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동료가 짜증의 원인이라고 단정한다. 소중한 친척이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당연하다는 듯 그 병이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자들은 그때 우리의 경험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외적인 사건이
그 자체로 부정적인 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한다고 말한다. 사실 그 무엇이든 우리 마음 바깥에 존재하는 것을 두고 부정적이니 긍정적이니 묘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실제로 고통을 야기하는 것은 그것에 관해 우리가 품고 있는 생각이다. 옆자리 동료가 본래 짜증스러운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방해받지 않고 일해야 한다는 우리의 판단 때문에 그가 짜증스럽게 여겨진다는 얘기다. 친척이 병에 걸린 것도 아프지 않은 것이 좋은 일이라는 우리의 관점에 비춰볼 때만 나쁜 일이다. 스토아 철학자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이에 관해 만사가 영혼을 건드리는 것은 아니다 라고 표현했고, 마음의 동요는 우리 내면의 의견을 통해서만 생긴다고 덧붙였다. 우리는 마음의 괴로움을 한 단계로 이루어진 과정으로 본다. 즉, 외부 세계의 무언가가 내면 세계의 괴로움을 초래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 과정은 사실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외부의 사건과 내면의 감정 사이에 판단이 존재한다. 친척의 병이 나쁜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연 그 병 때문에 괴로워할까? 당연히 그렇지 않다. 셰익스피어는 햄릿의 입을 통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생각이 그렇게 만들 뿐이라는 지극히 스토아 철학자 같은 말을 남겼다. 그렇다고 스토아 철학이 부정적인 감정은 사실상 존재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암시하는 것은 아니다. 순전한 의지의 힘만으로 그것을 쉽게 떨쳐버릴 수 있다고 말하지도 않는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그렇게 주장하지 않는다. 다만 괴로움이 일어나는 기제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정말로 모든 괴로움이 그렇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집이나 직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일조차 그 자체로 부정적인 사건은 아니다. 그 자체로는 그저 하나의 사건에 불과하며 단지 우리가 거기에 반응할 뿐이다. 만약 그 사건이 정말로 나쁜 것이라면, 집이 없고 수입이 없으면 굶거나 체온 저하로 죽을 수도 있다. 그것은 확실히 나쁜 일이 아닌가. 여기에도 가차없이 동일한 논리를 적용한다. 애초에 굶어 죽거나 체온 저하로 죽을 가능성은 왜 괴로운 일인가? 우리가 죽음을 불리한 점 혹은 불이익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스토아 철학 연구가인 A.A. 롱은 감정의 작동 방식에 관한 이 관점은 현대의 인지행동 치료에서도 밑바탕이 되는 통찰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그 모든 것이 거기, 즉 스토아 철학자들의 저작들에 다 들어 있습니다. 특히 판단이 우리 힘의 범위 안에 있다는 생각, 우리의 감정은 판단이 결정한다는 생각, 언제든 한 걸음 물러나 나를 괴롭히는 것이 다른 사람들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내 판단인가 하고 자문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그렇죠. 롱은 자신도 그런 사고방식을 적용해 일상에서 부딪히는 괴로움에 대처한다고 설명했다. 이를테면 운전 중에 다른 운전자와 다툼이 벌어졌을 때 상대방이 정말로 나쁘게 행동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자신의 믿음 때문에 화가 난 것인지 생각해 본다고 한다. 이 구별은 아주 중요하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괴로움을 초래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판단이라는 생각은 스토아 철학자와 긍정적 사고 옹호자가 공유하는 관점이다. 물론 이 지점을 넘어서면 두 전통은 완전히 갈라진다. 특히 그 차이는 미래에 관한 믿음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낙관주의 전도사는 미래에 관해 가급적 긍정적 기대를 많이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언뜻 볼 때 이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 우선 가브리엘레 웨팅엔의 실험이 보여주듯 자신이 바라는 결과에 초점을 맞추면 그 결과를 성취하기 위한 노력을 방해할 수 있다. 스토아 철학자라면 보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 더 만족스러운 행복을 느끼는데 그것은 그리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지적할 것이다. 미래에 대해 한결같이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할 경우
실제로 일이 잘못됐을 때 더 큰 충격을 받을 뿐이다.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은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믿음만 유지하려 애를 쓴다. 그러다 보니 도저히 좋은 일로 인정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면 그에 대처할 준비가 덜 되어 괴로움이 더 뼈아프게 느껴진다. 매사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려는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재충전이 필요하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충격에 부딪혀 그 노력이 흔들리거나 불충분했음이 드러나면 더 깊은 침울 속으로 빠져들고 만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그러한 상황에 자신의 엄중한 합리성을 적용해 일이 잘못될 가능성에 대처하는 명쾌하고 지속 가능하며 차분한 방법을 제안한다. 예상하는 최악의 상황을 모조리 회피하려 애쓰기보다 그 상황을 직시하면서 적극적으로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이다. 이는 행복에 이르는 부정적 경로에 서 있는 중요한 이정표 앞으로 우리를 데려다 준다. 윌리엄 어비는 이 심리적 전략을 스토아 철학자들의 연장통에서 하나만 골라야 할 때 가장 가치 있는 도구라고 강변하면서 그것을 부정적 시각화라고 표현한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것을 더 신랄하게 나쁜 일 미리 생각해보기라고 불렀다. 상황이 나쁘게 틀어질 가능성을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제일 먼저 얻을 수 있는 혜택은 간단 명료하다. 심리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쾌락 적응이 행복의 커다란 걸림돌 중 하나라는 데 의견을 모아왔다. 쾌락 적응이란 전자기기처럼 사소한 것이든 결혼 같은 중대사든 일단 새로운 쾌락의 원천을 얻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에 시들해진다는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면서도 여전히 속상하게 하는 현상이다. 새로운 행복의 원천을 얻어도 거기에 익숙해지면 더 이상 큰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누리는 것 중 무엇이든 잃을 수 있음을 주기적으로 떠올릴 경우 쾌락 적응 효과를 뒤집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뭔가를 잃을 수 있음을 떠올리면 시들해져 삶의 배경으로 물러났던 것이 다시 무대의 중앙에 자리 잡고 기쁨을 안겨준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썼다. 무언가에 애착이 생기면 그것이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지 말고 병이나 크리스털 잔처럼 대하라. 자식, 형제, 친구에게 입을 맞출 때는 반드시 죽을 존재를, 즉 당신의 소유가 아닌 존재를 사랑하고 있음을 되새겨라. 그는 지금은 당신 앞에 있지만 결코 헤어지지 않을 존재도 영원한 존재도 아니며 특정 계절에만 볼 수 있는 무화과나 포도 같은 존재다. 이 말은 아이에게 잘 자라고 뽀뽀해 줄 때는 그 아이가 내일 죽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라는 것이다. 부모라면 누구나 이 거북스러운 충고에 몸서리를 치겠지만 에픽테토스는 단호하다. 실제로 그렇게 하면 자녀를 더욱 사랑하는 동시에 그 끔찍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을 경우 충격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말이다. 나쁜 일을 미리 생각해보는 일의 두 번째 혜택은 불안에 대한 해독제가 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더 미묘하지만 확실히 더욱 강력한 혜택이다. 우리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평소에 얼마나 노력하는지 생각해보라. 우리는 모든 일이 잘 될 거라고 자신을 설득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안심하게 해줄 대상을 찾는다. 그러나 안심을 주는 무언가는 양날의 칼이다. 단기적으로는 좋을 수 있지만 모든 유형의 낙관주의가 그렇듯 그것을 유지하려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불안감에 사로잡힌 친구를 안심시키고 나면 그 친구는 며칠 지나지 않아 더 큰 안심의 근거를 찾으려 한다. 더 나쁜 점은 안심이 실제로는 불안을 악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친구가 두려워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안심하게 할 경우 자신도 모르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정말로 큰 재앙이라는 친구의 믿음을 강화하고 만다. 친구가 안고 있는 불안의 올가미를 풀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조이는 셈이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지적했듯 상황이 최선의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 경우는 수시로 발생한다. 그러나 설령 일이 잘못되더라도 대개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만큼 지독한 상황은 아니다. 직장을 잃는다고 반드시 굶어 죽지는 않는다.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와 헤어졌다고 해서 평생 비참하게 살아갈 운명이 닥치는 것도 아니다. 그러한 두려움은 미래에 대한 비논리적인 판단에서 기인하며 대부분 그 일을 충분히 숙고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한다는 소문을 들으면 대뜸 극단적인 상황을 떠올리고 애인이 냉정하게 굴면 평생을 외롭게 보내는 상상으로 비약한다. 나쁜 일 미리 생각해 보기는 그런 비논리적인 생각을 보다 합리적인 판단으로 대체하는 방법이다. 실제로 상황이 잘못될 경우 정확히 어떻게 잘못될지 생생하게 상상하면 대개는 자신의 두려움이 과장돼 있음을 깨닫는다. 직장을 잃으면 새 직장을 구하는 구체적인 단계들을 밟으면 그만이다. 연인과 헤어지면 혼자 누리는 인생의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 예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직시하면 불안을 야기하는 생각의 상당 부분이 힘을 잃는다. 긍정적 사고를 통해 얻은 행복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깨지기도 쉽지만 부정적 시각화는 훨씬 더 견고한 평온함을 가져다 준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안전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언제나 이로운 것은 아니다. 불안정은 행복과 양립 가능하거나 심지어 어떤 의미에서는 행복을 유도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급진적인 견해는 우리의 안전 추구가 근본적인 오해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이다. 헬렌 켈러의 유명한 말을 빌리면 안전은 상당 부분 미신이다. 이러한 발상에 담긴 중요한 의미를 이해하려면 다시 한번 앨런 와츠를 만나봐야 한다. 와츠는 1951년에 발표한 불안정함의 지혜라는 얇은 논문 첫머리에서 당대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정은 과학 발전이라는 단 하나의 포괄적인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제는 내세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거라고 확신하거나 굽어 살피는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 교황 혹은 캔터베리 주교가 세운 도덕률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 거의 없다. 설령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들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지난 세기를 거치는 동안 대중의 의식 속에서 과학의 권위가 종교의 권위를 대체하고 최소한 영적 영역에서는 믿음보다 의심이 더 일반적이 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와츠는 이 글을 미국에서 기독교 근본주의가 부활하기 이전에 썼다. 그러나 와츠가 그 현상을 목격했더라도 자신이 묘사하는 과학의 우세에 따른 필연적 반응으로 여겼을 것이다. 과학적 탐구가 헤아릴 수 없는 혜택을 안겨주었다는 것은 따로 말할 필요도 없고 와츠 역시 전적으로 동의한다. 동시에 과학이 많은 사람에게 영적 공허함을 남긴 것도 사실이다. 우주에 관한 과학적 설명은 신과 내세를 제거해버림으로써 인간 개개인의 삶에 어떤 특별한 의미도 남겨두지 않았다. 그 우주 안에서 우리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짧은 생을 채운 뒤 결국 사멸하는 단순한 유기체로 존재할 뿐이다. 와츠는 이 점을 모든 불안정의 기저를 이루는 궁극적인 불안의 근원으로 꼽았다. 그렇다고 우리가 교조적인 옛 종교의 편안한 날개 아래로 후퇴하기는 어렵다. 진실이 아님을 알고 있는 주장을 다시 믿을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러면 우리에게는 무의미하지만 과학적으로 진실한 삶을 사느냐, 아니면 미신과 자기 기만을 바탕으로 사느냐 하는 양자택일밖에 없는 걸까? 와츠는 세 번째 대안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말한 얇은 논문은 바로 그 대안을 다루고 있다. 그 논의의 출발점은 무상함이 우주의 본질이라는, 즉 변치 않는 유일한 것은 변화한다는 사실이라는 견해다. 기원전 6세기부터 5세기에 걸쳐 살았던 헤라클레이토스는 아무도 같은 강에 발을 2번 담글 수 없다고 했고, 그와 동시에 중국에서 살았던 공자는 개우를 가리키며
저것은 밤이나 낮이나 항상 흐른다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사람, 동물, 식물, 공동체, 문명은 모두 성장하고 변화하고 사멸한다. 이는 세상에서 가장 명백한 사실이고 종교적인 사람이든 과학적인 사람이든 그 점에는 모두 동의한다. 왓츠는 이런 명백한 통찰이 있음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 사실에 저항하며 확고함과 영원함, 고정성, 안정성을 찾으려 발버둥치며 사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무상함을 밀어내려는 몸부림을 포기하라고 꾸짖는 것이 그의 요지는 아니다. 그는 욕망에게 욕을 한다고 욕망이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썼다. 대신 그는 우리가 그것이 근본적인 착오임을 깨닫기를 바란다고 했다. 변화를 고정하려는 시도는 모순이다. 변화를 고정할 수 없는 것은 뜨거움을 차갑다고 할 수 없고 초록색을 보라색이라고 할 수 없는 것과 똑같다. 찰나성과 가변성을 본질로 하는 우주에서 완벽한 안정을 원하는 것은 모순이다. 그는 이 주제를 논의하는 것조차 비슷한 모순에 처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정하고 정의하는 것이 언어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은 말로 표현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것은 단순한 모순에 그치지 않으며 아주 심각한 문제다. 왓츠는 변화 가운데서 고정성을 얻으려 할 때 사실상 우리는 그 모든 변화로부터 우리 자신을 분리하려 시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 자신과 나머지 세계를 강제로 구분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전 추구는 삶의 본질인 변화로부터 자신을 떼어내려는 일이다. 이것을 두고 왓츠는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내가 안전하기를 원한다면, 다시 말해 인생의 흐름에서 보호받기를 원한다면 나는 인생과 분리되기를 원하는 셈이다. 이제 우리는 이 주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도달했다. 우리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에고라는 방어벽을 쌓는 것은 안정을 느끼고 싶기 때문이지만 바로 그 방어벽이 불안정이라는 느낌을 만들어내는 주범이다. 안전해진다는 것은 나를 격리해 방어벽으로 둘러싸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내가 격리되었다는 그 느낌이 나를 외롭고 두렵게 만든다. 이 생각은 충격적일 정도로 직관에 어긋난다. 그 의미를 제대로 알아보려면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으로 보이던 그림이 늙은 마녀로 보이는 유명한 착시 효과처럼 정신에서도 그와 유사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우리는 적을 막기 위해 성벽을 쌓지만 애초에 그 적이 생기도록 하는 것은 성벽 쌓기다. 성벽이 존재함으로써 공격 대상이 되는 것이다. 왓츠는 안전을 바라는 욕구와 불안정하다는 느낌은 하나라고 결론을 내렸다. 숨을 멈추는 것은 숨을 잃는 것이다. 안전 추구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는 모든 사람이 북처럼 팽팽하게 긴장하고 얼굴이 가지처럼 보라색으로 변하는 숨참기 대회일 뿐이다. 그는 우리가 일시적 혹은 부분적으로 안전하다는 느낌을 얻으면 그 역시 좋은 기분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성벽 안에서 사는 인생은 외롭고 고립되어 있다. 우리는 안전이란 없으며 안전 추구는 고통스럽다는 것뿐 아니라 안전을 찾아냈다고 생각할 때조차 우리가 그 상태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다. 왓츠가 마지막에 한 이 말을 이해하려면 앞장의 끝부분에 제시한 도전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거기서 우리는 자아와 타인 사이의 경계선을 그을 단순 명료한 장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만약 우리가 임의의 지점을 정해 선을 그린다 해도 경계선 자체는 나누는 선이라기보다 만나는 지점이라고 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안전은 착각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거기에는 별로 이치에 닿지도 않는 분리된 자아 개념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를 구성하는 생태계로부터 자신을 분리한다는 것 자체는 무엇을 의미할까? 요점은 불안정을 직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불안정 그 자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데 있다. 왓츠는 다음과 같이 썼다.
안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은 만물이 변화한다는 개념에 동의하는 것, 삶의 무상함을 깨닫는 것을 훨씬 넘어서는 일이다. 안전 개념은 우리 안에 영원한 뭔가가 있다는 느낌, 인생을 구성하는 모든 날과 변화를 거치면서도 한결같이 유지되는 뭔가가 존재한다는 느낌을 기반으로 한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이 알맹이, 즉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존재의 중심이자 영혼의 영속성과 지속성, 안정성을 확신하고자 무리하게 노력한다. 우리는 그 나를 진짜 사람, 생각을 사고하는 사람, 감정을 느끼는 사람, 지식을 아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다. 그 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어떠한 안정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 기이한 문단은 일단 우리가 그 요점을 이해하면 행복을 찾으려는 우리의 노력이 그처럼 자주 역설적 결과로 인해 좌절당하고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과 정반대되는 결과를 낳는 이유를 가장 완전한 의미로 설명해준다. 모든 긍정적 사고, 목표 설정, 밝은 면을 머릿속에 그리고 기대하는 것, 매사를 자기식으로 만들려는 노력, 이 모든 것의 뿌리에는 우리 자신과 만물이 분리돼 있다는 가정이 있다. 그러나 제대로 들여다보면 이 가정은 곧바로 무너진다. 불안정에서 벗어나 안정을 얻으려 하고 불확실에서 벗어나 확실을 얻으려 하는 것은 애초에 우리를 우리라는 존재로 만들어주는 시스템에서 탈출하려는 시도다. 우리는 자신이 한 부분을 차지하는 그 시스템에 분명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 우리라는 존재와 안전에 관한 오해가 행동의 동기가 된다면 우리는 자신에게 해로운 방식으로 지나치게 나아가고 또 지나치게 노력할 위험에 처한다. 왓츠는 다음과 같은 말로 논의를 마무리했다. 삶이 인간을 극도로 지치게 하고 좌절감을 안겨주는 진짜 이유는 죽음과 고통, 두려움, 굶주림 같은 사실이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다. 정말로 어리석은 짓은 그런 사실이 존재할 때 우리가 그 주위를 맴돌고 윙윙거리고 몸을 뒤틀고 빙빙 돌면서 그 경험으로부터 나를 떼어내려 하는 것이다. 온전한 정신과 전체성 그리고 통합성은 우리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는 깨달음, 사람과 그의 현재 경험은 하나라는 깨달음, 분리된 나 또는 내 마음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깨달음에서 성립한다. 인생은 춤이며 춤추고 있을 때 우리는 어딘가에 도달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춤의 의미와 목적은 춤 자체다. 그러니까 불안정은 삶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것이 불안정에 관한 심오한 진리다. 물론 구체적인 위험으로부터 가급적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이 현명치 못한 일이라는 얘기는 아니다. 안전을 느끼는 것과 실제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궁극적 의미에서 서로 반대라는 뜻이다. 또한 파도가 바다를 떠날 수 없는 것처럼 완벽한 안정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